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끈적거렸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에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만 30평 남짓한 한옥집의 부엌근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겉보기에는 고풍스럽고 우아한 기와집이었지만 며느리 정희에게는 20년 세월을 갉아먹은 거대한 감옥이자 지옥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옥의 간수장 같았던 시어머니 조 여사의 첫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지만 정희에게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 구석구석에서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뜨거운 프라이팬 앞에서 동태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노란 계란물을 입힌 동태포가 지글거리는 기름 위에서 익어가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굵은 파스 2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허리에는 낡은 복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20년입니다. 강산이 2번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정희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부엌대기, 아니 이름 없는 하녀로 살았습니다. 명문가 종갓집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 뒤에는 시대착오적인 가부장제와 지독한 여성 멸시가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전모양이 왜 이러냐? 동그랑땡 크기가 들쭉날쭉하잖아. 내 시어머니가 살아서 봤으면 당장 소쿨이 엎었을 거다. 쯧쯧.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날 선 목소리에 정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시고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시집살이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자리에는 시고모, 시이모, 그리고 시누이들이라는 더 많은 시어머니들이 때로 몰려와 감시자의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죽은 조 여사의 대리인이 된 양, 정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지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모님. 다시 예쁘게 붙이겠습니다. 정희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기계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동자는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려 젓가락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준비해야 할 음식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탕국, 삼색나물, 각종전, 생선찜, 떡, 과일. 종갓집 제사상은 그 가짓수와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그 모든 노동은 오로지 정희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가 그녀를 비웃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도우미 아주머니라도 불렀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이라며 남긴 말 때문에 그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내 제사상은 며느리 손으로 직접 차려야 복을 받는다. 남의 손 타면 부정타니 절대 도우미 쓰지 마라. 그놈의 복.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이란 말입니까? 죽어서까지 며느리의 손발을 묶어놓고 싶었던 그 지독한 집착에 정희는 치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전에도 정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왔다는 이유로, 혼수를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 하나만 낳았다는 이유로 정희는 숨 쉬는 것조차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이구, 우리 귀한 장손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집구석에서 밥만 축내는 씩충이가 반찬 투정은. 야, 국이 짜다. 넌 20년을 살고도 내 입맛 하나 못 맞추냐?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니면 일부러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생전의 시어머니는 밥상머리에서 국그릇을 정희의 면전에 집어 던지곤 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정희의 옷과 얼굴에 튀어도 남편 민석은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른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어머니 성격 알면서 좀 잘하지 그랬어. 얼른 치워. 밥맛 떨어지게. 남편 민석. 그는 효자였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지만 아내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남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학대를 뻔히 보면서도 방관했습니다. 아니, 방관을 넘어 암묵적인 동조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슬픔에 잠겨 술로 나날을 보냈고 모든 집안일과 제사 준비는 당연하다는 듯 정희에게 떠넘겼습니다. 지금도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땀범벅이 되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신우이 민정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든 그녀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아우 냄새.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네. 옳게 언니 환기 좀 시키지 그랬어? 옷에 냄새 배겠네. 민정은 부엌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전을 뒤집으며 속으로 냉소를 삼켰습니다. 신우이는 자기 엄마 제삿날에도 늦게 나타나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님 행세를 했습니다. 왔니? 얼른 와서 과일이라도 좀 깎아라. 내 옳게 혼자 하느라 정신없다. 거실에 있던 시고모가 한마디 거들자 민정은 입을 삐죽거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유 고모도 참. 나 오늘 네일아트 새로 받았단 말이야. 이거 비싼 건데 물 묻히면 안 돼. 그리고 원래 출가회의는 제사 때 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은 며느리 소관이지. 언니 그렇지? 나 목마른데 시원한 식혜 좀 줘. 정희는 불을 끄고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냉장고에서 식혜를 꺼내 쟁반에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민석과 시고모, 시삼촌, 그리고 시누이 민정이 둘러앉아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명절에 모인 화목한 가족 같았지만 그 풍경 속에 정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음식을 나르는 투명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여기 식혜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정의가 탁자에 쟁반을 내려놓자 민석이 힐끗 정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옷이 그게 뭐야? 손님들도 오시는데 좀 단정하게 입지. 앞치마도 지저분하고 하루 종일 기름 튀어가며 전을 부쳤는데 앞치마가 깨끗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민석에게는 아내의 노고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음식하느라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금방 가서 갈아입을게요. 아니, 됐어. 지금 옷 갈아입을 시간이 어디 있어? 저녁 제사 지내려면 아직 할 게 태산인데. 그냥 해. 쯧쯧, 사람이 센스가 없어서야. 시고모가 혀를 차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정희는 죄인처럼 서 있다가 다시 부엌으로 쫓겨나듯 들어왔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정희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울음소리를 감추며 그녀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저주했습니다. 사실 정희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계속되었고 최근에는 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하혈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화병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오랫동안 억누르다 보니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당장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휴식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진통제를 한 줌씩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옳게 뭐해? 전 다 붙였어? 산적은? 문어는 삶았고? 신우이 민정이 부엌 문지방에 기대어 감시하듯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깎아놓은 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응, 거의 다 했어. 탕국만 끓이면 돼. 그래, 그럼 얼른 서둘러. 큰아버지 오실 시간 다 됐어. 아, 그리고 이번 제사상에 올리는 배 말이야. 이거 좀 무르더라. 엄마가 생전에 딱딱하고 물 많은 배 좋아하셨던 거 알지? 다음엔 좀 신경 써서 골라. 민정은 배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훈수를 두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장을 돌며 가장 크고 좋은 배를 골라온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사온 정성을 신우이는 단 한마디로 짓밟았습니다. 아가씨, 배가 마음에 안 들면 아가씨가 사오지 그랬어요. 나 오늘 새벽부터 나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사온 거예요. 정희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대꾸하자 민정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 지금 말 대꾸하는 거야? 언니 변했다? 옛날에는 네 하더니 엄마 돌아가셨다고 이제 기가 살았나 봐? 오빠, 이리 좀 와봐. 언니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민정이 거실을 향해 소리치자 민석이 짜증 섞인 얼굴로 부엌으로 왔습니다. 또 왜 그래? 시끄럽게. 오늘은 어머니 제삿날이야. 조용히 좀 넘어갈 수 없어? 여보, 아가씨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잖아요. 내가 새벽부터 고생해서 장 봐왔는데. 됐어, 그만해. 당신이 참으면 되잖아. 민정이 쟤 원래 저런 거 몰라? 그리고 당신이 오죽 띨띨하게 굴었으면 동생이 저러겠어. 시끄러우니까 빨리 상이나 차려. 큰아버지 오셨다. 민석은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정희의 입을 막았습니다. 2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언제나 정희는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속에 쇳덩어리가 얹힌 듯 답답하고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7시, 드디어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병풍이 쳐지고 촛불이 켜지고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상석에는 조여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조여사는 깐깐하고 도끼 서린 눈매로 정희를 노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영정사진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서도 여전히 이 집안을 지배하고 있는 그녀의 존재감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남자들은 앞줄에 서고 여자들은 뒷줄에 섰습니다. 정희는 제일 구석, 부엌과 가까운 곳에 그림자처럼 섰습니다. 제주인 시아버지가 첫 잔을 올리고 이어 남편 민석이 잔을 올렸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절을 하고 축문을 읽는 동안 정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은 며느리 헌주하세요. 집안 어른인 시삼촌의 말에 정희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술병을 드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달달 떨리는 손으로 겨우 술을 따르고 향로 위에 잔을 돌리는데 시고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구, 정성 꼴 좀 봐라. 시어머니 제사술 따르는데 손을 저렇게 떨어서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티를 내요, 네. 조형님이 저승에서 보시고 통곡하시겠다. 그 말 한마디가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정의의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의는 잔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주위가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의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 제사상을 망쳐? 이 천한 것이 어디서? 환청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20년간 당했던 수모와 멸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김장 100포기를 담가야 했던 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사 준비해야 한다며 장례식장에도 못 가게 막았던 날, 딸을 낳았다고 미역국 대신 찬밥을 던져주던 날,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며 오히려 며느리 단속을 못한 탓이라고 정의의 뺨을 때리던 날, 그 모든 기억들이 뜨거운 용암이 되어 정의의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다. 아니, 나는 이미 죽어 있었다. 정의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지고 대신 광기 어린 붉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해? 빨리 잔 안 올리고. 사람들 기다리시잖아. 남편 민석이 옆에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정의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사기잔이 산산조각이 나고 맑은 청주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헙 하는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민석이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시고모와 친척들도 입을 딱 벌린 채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사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가증스러운 제사상,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 차려진 저 저주스러운 상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쳤어? 그래, 나 미쳤어. 너희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잖아. 정의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제사상의 모서리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팔에 핏대가 섰습니다. 안 돼. 멈춰. 친척들이 말리려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의는 온몸의 힘을 다해, 아니 자신의 생명을 태우는 힘으로 밥상을 들어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창, 콱광, 거대한 제사상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과일들이 사방으로 굴러가고 뜨거운 탕국이 쏟아져 양탄자를 적셨습니다. 나물 접시가 깨지고 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사진도 바닥에 떨어져 액자가 깨졌습니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정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폐허 속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음식물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기묘할 정도로 후련해 보였습니다. 20년의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현실의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이 천하의 페리나 같은 년, 내가 감히 시어머니 제사상을 엎어?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시고모가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님, 진짜 도셨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이건 집안 망신이에요.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네, 진짜. 시삼촌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날뛰었습니다. 남편 민석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얼굴이 악기처럼 일그러지며 정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야. 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민석의 손이 정희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때릴 테면 때려라. 맞고 죽는 한이 있어도 후회는 없다. 그녀는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짝! 민석의 손바닥이 정희의 뺨이 아닌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민석의 팔을 낚아챈 것이었습니다. 그만해라. 낮고 묵직한 목소리. 제주이자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아내 조여사의 기에 눌려 그림자처럼 살았던 며느리가 구박받을 때도 먼 산만 바라보며 침묵했던 방관자. 그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놓으세요. 저 여자가 지금 어머니 상을 엎었잖아요. 저걸 그냥 둬요? 민석이 펄펄 뛰었지만 시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들의 팔을 놓고 난장판이 된 제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깨진 그릇들, 진이겨진 음식들, 그리고 깨진 액자 속에 갇힌 아내의 사진. 시아버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시아버지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으라고 멍석마리를 해도 시원찮다고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고모가 의기양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뭐라도 하세요. 저런 며느리 당장 쫓아내야죠. 어디서 근본 없는 것이 들어와서 집안물을 흐려도 유분수지.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뚜벅뚜벅 정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긴장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희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뺨을 맞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짝짝짝 느리고 건조한 박수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가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시아버지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비꼬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러나 어딘가 슬프고도 단호한 박수였습니다. 아버님?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박수를 멈추고 며느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투박한 손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잘했다. 네, 아주 잘했어. 속이 다 시원하구나.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잘했다니요? 노망 나셨어요? 그래, 노망이 났나 보다. 진작 났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났다. 시아버지는 허탈하게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아내의 영정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봤지? 당신 며느리 성질머리 사실 당신이랑 똑같아. 독하고 끈질기고 한번 터지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 당신이 평생 억눌러 놔서 몰랐던 거지. 이제야 당신 며느리 같네. 그리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친척들과 아들, 딸을 차갑게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에 유약하고 조용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구었던 강단 있는 기업가 최 회장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들 잘 들어라. 오늘부로 우리 집 재산은 없다. 뭐라고요? 오빠, 제사가 없다니요. 종갓집에서 그게 무슨 망발이에요. 시고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없다면 없는 거야. 죽은 사람 밥 차려주자고 산 사람 잡는 짓 이제 그만하겠다는 말이다. 너희들 오늘 제사라고 와서 며느리한테 물 한 잔이라도 떠다 줬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어? 니들 입에 들어가는 전 하나, 국 한 숟가락이
다 저 아이 피고름인 줄은 알았냐고.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정희를 바라보며 그동안 감추어왔던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옹호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큰 비밀과 며느리 정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아가,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모르는 척해서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시어머니 등살에 나도 숨죽여 사느라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아, 아버님.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들 민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민석이 너 내일 당장 법원 가서 도장 찍어라. 네, 도장이라니요? 무슨 도장이요? 이혼 도장. 너 같은 놈은 저런 귀한 여자 데리고 살 자격 없어. 놔줘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다. 이혼이라뇨. 아버지, 진짜 왜 그러세요? 저 여자가 꼬드겼어요? 재산 노리고 연기하는 거라고요. 재산? 그래, 재산 이야기 잘했다. 시아버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 유언장이자 오늘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똑똑히 봐라. 이 집, 그리고 내가 가진 상가 건물 세 채, 전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시아버지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명의자란에는 정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 이미 1년 전에 며느리 앞으로 증여 끝냈다. 법적으로 이 집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정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오빠 미쳤어? 전 재산을 며느리한테 줬다고요? 우리 민석이는, 내 조카 민정이는, 우린 어쩌라고요? 시고모와 친척들이 거품을 물고 달려들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정희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20년의 지옥 같았던 세월 끝에 찾아온 이 믿기지 않는 상황.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준비한 진짜 복수, 그리고 정의가 세상 밖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마련해둔 날개가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진 것 같았던 거실에는 이제 숨막히는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최 회장이 내밀었던 서류 봉투, 그 안에 담긴 등기 권리증과 증여 계약서는 탐욕의 눈먼 하이에나들에게 피 냄새를 맡게 한 꼴이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던 친척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굶주린 짐승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건 시고모였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낚아채더니 돋보기를 쓴 눈을 부라리며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먹을 듯이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정의. 그 두 글자를 확인한 순간 시고모의 입에서 괴성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 오빠, 진짜 노망 나셨어요? 아니면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미약이라도 드신 거예요?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그것도 부엌대기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넘겨요. 우리 민석이는요? 장손인 민석이는 껍데기만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시고모는 서류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는 정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정희의 머리채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가 우리 오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밤마다 무슨 요망한 짓을 했길래 집문서를 받아내? 당장 토해내지 못해.
정희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지만 시고모의 억센 소나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웅큼 뽑혀나가는 고통에 정희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남편 민석의 태도였습니다. 아내가 고모에게 머리채를 잡혀 질질 끌려다니는데도 그는 말리기는커녕 핏발선 눈으로 아버지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무효죠? 네. 아까 술 드셔서 실수하신 거죠? 아니, 저 여자가 강제로 도장 찍게 만든 거죠? 그렇죠? 민석은 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가 아들의 악력에 휘청거렸지만 민석의 눈에는 아버지의 안위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라져버린 자신의 유산, 그 100억대의 재산만이 눈앞에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이건 알아. 이 불효자식 놈아. 내가 제정신으로 내 발로 법무사 찾아가서 공증까지 마친 서류다. 내 놈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야. 시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 호통쳤지만 그 목소리는 탐욕의 아우성에 묻혀버렸습니다. 신우이 민정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아빠, 나 유학 가야 한단 말이야. 이번에 강남에 샵 차려준다고 했잖아. 저 건물 내 거라며. 근데 왜 저 여자한테 줘? 내가 딸이야, 제가 딸이야? 아빠 진짜 치매야? 민정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벽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유리 조각 하나가 정희의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정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훔쳐간 도둑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시고모가 정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이리 와. 당장 내일 가서 다시 명의 이전해.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각서 써. 안 그러면 너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 맞아, 형수. 좋게 말할 때 내놔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며느리가 재산을 가로채? 이거 사기죄야, 횡령죄라고. 감옥 가고 싶어? 점잖은 척하던 시삼촌마저 합세하여 정의를 협박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욕설과 저주. 정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찢겨나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고모의 손을 뿌리치고 꼿꼿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피맛이 나는 입술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싫어요. 뭐라고? 절대 못 돌려줘요. 아니, 안 돌려줘요. 이건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정당한 대가예요. 지난 20년 당신들이 나를 개만도 못하게 부려먹은 노동의 대가고 내 청춘을 갈아 넣은 핏값이라고요. 정의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던 며느리의 반란에 좌중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 명절 때마다 와서 밥 한 번 해본 적 있어? 제사 때 전 하나 뒤집어 본 적 있냐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받아먹기만 했으면서 이제 와서 핏줄 타령이야? 양심이 있으면 뱉어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양심 없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야. 이 미친년이 기어이. 시고모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지만 이번에는 정의가 시고모의 팔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치지 마세요. 이제 나 당신 조카 며느리 아니야. 남의 집주인한테 손 떼면 죽어 침입에 폭행죄로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아이고, 기가 막혀서. 야, 민석아. 너 뭐하고 있냐? 내 마누라가 지금 내 고모를 고소하겠다잖아.
저걸 그냥 두고 볼 거야? 시고모의 비명에 민석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민석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 집에서 당신 편은 아무도 없어. 아버지, 저 노인네 오늘 내일 하는 거 안 보여? 당신 저 노인네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하나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도 있어. 민석은 정희의 귓가에 대고 소름 끼치는 협박을 속삭였습니다. 묻어버린다고? 그래, 차라리 죽여. 죽여서 가져가 봐.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들 가만 안 둘 테니까. 정희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민석은 이성을 잃고 정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정희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독한 년, 어디서 끝까지 대들어. 민석은 쓰러진 정희의 배를 발로 걷어차려 했습니다. 그때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아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이놈아, 사람을 치면 어떡해. 며느리 몸에 손대지 마라. 이거 나요. 아버지가 오냐오냐 하니까 저 여자가 기어오르는 거 아니에요. 비키세요. 민석은 아버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는 노구의 시아버지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님, 정희가 비명을 지르며 시아버지에게 기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석과 친척들은 쓰러진 아버지를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됐다는 듯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신우이 민정이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 아빠 쓰러지셨네. 오빠, 이거 기회 아니야? 뭐, 기회라니? 아빠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 며느리한테 전 재산 주고 며느리 편들다가 넘어져서 머리까지 다치고. 이거 완전히 치매 증상 아니야? 판단 능력 상실하신 거라고. 민정의 말에 민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맞아. 아버지는 지금 치매야. 심신미약 상태라고. 치매 노인이 작성한 증여 계약서는 법적으로 무효야. 그들은 순식간에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멀쩡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 재산 증여를 무효로 만들려는 끔찍한 작전이었습니다. 시고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내가 증인 서마. 오빠가 아까부터 헛소리하고 사람 못 알아보더라. 이건 며느리가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갈취한 사건이야. 민서가 당장 구급차 불러. 아니, 119 말고 그 사설 구급차 있잖아. 정신병원으로 바로 가는 거. 뭐라고요? 당신들 진짜 사람이야? 짐승도 자기 부모한테는 이러지 않아. 아버님 멀쩡하시다고요. 정희는 피 흘리는 시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정신병원이죠? 여기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네, 폭력성이 심하고 자해 공갈을 해서요. 빨리 와주세요. 강제 입원 절차 밟겠습니다. 보호자 동의 다 됐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석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정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자초한 거야. 순순히 내놓았으면 아버지도 편안하게 여생 보내셨을 텐데 내 욕심 때문에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가게 생겼네. 다 너 때문이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정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없는 악귀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건장한 남자 2명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사설 구급 대원들이었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저기 쓰러져 있는 노인네예요. 지금 발작하다가 넘어진 거니까 꽉 잡아서 데려가세요. 묶어도 됩니다. 민석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대원들은 거침없이 다가와 쓰러져 있는 시아버지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못 데려가요. 아버님 정신 멀쩡하세요. 이거 불법 감금이에요. 나 놓으란 말이야. 정희가 대원들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희미한 의식 속에서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라. 민석이 너 이놈. 천벌 받는다. 아버님 조용히 가세요. 가서 치료 좀 받으셔야겠어요. 머리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민정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가증스럽게 웃었습니다. 시고모가 뒤에서 정희의 머리채를 다시 휘어잡고 뒤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이년은 내가 맡을 테니 어서 데려가. 빨리. 아. 정희는 바닥에 패대기 쳐졌습니다. 그 사이 구급 대원들은 시아버지를 강제로 들것에 묶어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멀어져가는 시아버지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아버님. 정희는 빗속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현관문이 쾅 닫히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석이 문을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도끼 오른 시댁 식구들과 정희만이 남았습니다.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자,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본론으로 돌아갈까? 민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듯한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증여포기 각서였습니다. 여기 지장 찍어. 좋게 말할 때 찍어라. 아버지도 안 계신데 누가 널 지켜줄 것 같아? 오늘 내가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2가지야. 도장을 찍고 살아서 나가든가 아니면 맞아 죽어서 실려나가든가. 민석의 눈은 이미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고모와 시삼촌 민정은 팔짱을 끼고 정희를 포위하듯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정희를 덮쳤습니다. 언니 그냥 찍어. 여자 몸으로 이 많은 재산 관리 못해. 오빠가 알아서 챙겨준다잖아. 응? 5천만 원 줄게. 그거면 언니 나가서 방 한 칸은 얻을 수 있잖아. 민정이 비아냥거리며 정희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100억대 재산을 뺏어가면서 고작 5천만 원을 던져주겠다는 신보의 정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하하. 뭐야? 실성했어? 왜 웃어? 너희들. 정말 불쌍하다. 돈에 미쳐서 애비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고. 그래, 죽여라. 죽여.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이 너희한테 갈 것 같아? 천만에. 내가 죽으면 전 재산사회에 환원되도록 아버님이 다 조치해 두셨어. 내가 살아서 가지고 있어야 너희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정의의 서슬 퍼런 외침에 민석이 멈칫했습니다. 사회환원? 그 말이 진짜라면 정의를 죽여서도 안 되고 강제로 뺏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의가 자발적으로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더욱 표독스러워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그런 것까지 했을 리가 없어. 못 믿겠으면 해봐. 오늘 나 여기서 죽여봐. 그러면 너희는 10원 한 장 못 건지고 살인자로 감옥에 갈 테니까. 정의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죽어 지냈던 정의의 내면에서 생존 본능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심정이었습니다. 이 독종 같은 년이. 민석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죽이지는 않으마. 대신 병신을 만들어주지. 손가락을 다 부러뜨려서라도 지장 찍게 만들 테니까 각오해. 민석이 골프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렸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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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의 살벌한 공기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시고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문 열어. 경찰입니다. 이웃집 신고 받고 왔습니다. 당장 문 여세요. 경찰이라는 말에 민석의 손에서 골프채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골프채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경찰? 누가 신고를 해? 당황한 친척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정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현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죽여요. 여기 사람 있어요. 입 닥쳐. 민석이 급히 정희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밖에서는 문 강제 개방합니다. 라는 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공권력의 개입. 하지만 민석과 시댁 식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들의 특기였습니다. 민정아, 너 빨리 옷 찢어. 고모, 바닥에 누우세요. 저 여자가 미쳐서 난동 부린 걸로 가야 해요. 민석이 속삭이자 신우이는 자기 블라우스를 찢고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시고모는 아이고 나 죽네하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민석은 정희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마치 자신이 맞은 것처럼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비에 젖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은 난장판이 된 거실 풍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깨진 그릇, 엎어진 제사상, 피 흘리는 여자, 그리고 널브러진 사람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관님, 저 여자가 미쳤어요. 시어머니 제사상을 엎고 시댁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정당방위하느라 그런 거예요. 민정이 거짓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게 매달렸습니다. 시고모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귀신이 들렸나 봐요. 시애비도 내쫓고 우리를 다 때려 죽이려고 해요. 전현 좀 잡아가요. 경찰관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피투성이가 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입안이 터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들이. 상황은 정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수가 입을 맞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고 정희는 고립된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이 정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가면 유치장에서 회유하고 협박해서 도장을 받아낼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열린 현관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검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선 사람은 정희도 민석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만들 하시죠. 쇼는 그쯤 하면 된 것 같은데. 날카롭고 또렷한 목소리,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변호사 김수진이라는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민석이 쏘아붙이자
김 변호사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희 씨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이 안에서 벌어진 협박, 폭행, 감금 시도 제가 밖에서 다 녹음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버님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보낸 것까지 전부 다요. 변호사, 녹음? 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혹시나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미리 저를 선임해 두셨죠. 오늘 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고 계셨거든요. 경찰관님, 저 사람들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십시오. 증거는 여기 차고 넘칩니다. 변호사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을 다 부러뜨려서라도 지장 찍게 만들 테니까 각오해. 민석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관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당신들을 특수폭행, 존속학대, 강요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민석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석과 친척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정희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은 무사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사설 구급차 출발하자마자 제가 경찰의 위치 추적 요청해서 이미 보호 조치했습니다. 지금 안전한 병원으로 모셨어요. 아버님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며느리 건드린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라고요. 정희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보호받는 느낌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끌려나가는 시댁 식구들의 바락소리를 뒤로하고 정희는 빗물 섞인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서울 종로 경찰서 형사과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며느리를 죽일 듯이 위협하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죄인 꼴이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 민석과 시고모, 시삼촌, 그리고 시누이 민정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는 여전히 은색 수갑이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며 채워져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여기가 시장통입니까? 다들 진술이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당신은 며느리가 먼저 때렸다고 하고 당신은 며느리가 자해했다고 하고 입 좀 맞추고 들어오지 그랬습니까? 형사님, 진짜라니까요. 그 여자가 미친 거예요. 시아버지한테 약을 먹여서 재산을 가로채고 우리가 그거 따지니까 자해 소동을 벌인 거라고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겁니다. 민석은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집안일이고 증거도 없으니 우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로 몰아가고 아내는 정신병자로 몰아가면 법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김수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뒤로 정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형사 앞에 USB 하나와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증거자료 제출합니다.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협박하는 녹음 파일, 그리고 최 회장님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납치하려 했던 CCTV 영상과 국급 대원들의 진술서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최 회장님의 대학병원 정신감정 소견서도 있습니다. 치매 소견 없음, 인지 능력 매우 명확함. 보이시죠? 형사가 서류를 훑어보는 동안 민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니. 아버지가 미리 정신감정까지 받아놓았다는 사실에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저 변호사가 꾸민 짓이야. 민석이 발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다시 의자에 처박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석을 비웃듯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작? 당신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조작일까요? 손가락을 부러뜨려서라도 도장을 찍게 하겠다는 그 끔찍한 협박이 당신들 이제 끝났습니다. 특수폭행, 존속 유기미수, 감금, 강요죄, 징역 살 준비나 하세요.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합의가 없다니. 야, 정희야. 여보, 내가 말 좀 해봐. 우리가 가족끼리 좀 다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남편을 감옥에 보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민석은 이제 정희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일 듯이 때리던 손으로 이제는 싹싹 빌 태세였습니다. 시고모와 민정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옳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리 민정이 유학 가야 하는데 전과자 되면 어떡해. 한 번만 봐줘. 응?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정희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노예로 부릴 때는 남보다 못한 존재였으면서 자신들이 불리해지니 이제야 가족을 들먹이는 꼴이 역겨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민석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은 눈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가족? 당신들이 언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 당신들에게 나는 밥 해주는 식모, 돈 없을 때 구박하는 샌드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잖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 당신은 기회가 없어. 아버님이 말씀하셨지. 이혼 도장 찍으라고. 정희는 김 변호사에게서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를 받아 민석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민석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혼 소송 시작할 거야.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고 위자료는 당신이 가진 그 쥐꼬리만 한 병원 지분까지 다 털어도 모자랄 거야. 그리고 당신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일부터 그 집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짐 챙겨서 꺼져. 뭐라고? 나가라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아버지 집이야. 아니, 서류 똑바로 봤어야지. 그 집, 이제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무단 점거하고 있는 당신들, 내쫓을 권리 나한테 있어. 당장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오늘 밤 안에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용역 불러서 다 드러내버릴 테니까.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석과 시댁 식구들의 절규와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정희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게 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희의 가슴속은 2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 VIP 병실, 시아버지 최 회장은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화장을 한 정희는 며칠 전에 초라했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왔느냐? 나는 괜찮다. 그 녀석들은 정리가 다 되었느냐? 네. 경찰 조사 끝나고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민석 씨는 병원에서도 해고 통보받았고요.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의사생활 하기는 힘들 거예요. 최 회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피부치들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아비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내가 험한 꼴을 당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저를 구해주신 거잖아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평생 그 집 귀신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정희는 시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최 회장은 며느리의 손등을 토닥이며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자, 받아라. 이건 내 법인 카드다. 한도 없으니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리고 건물 관리는 김 변호사가 도와줄 테니 너는 이제부터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하게 살아라. 그게 내 시어머니한테 복수하는 길이고 나한테 효도하는 길이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이 기회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더 이상 짓밟히는 꽃이 아니라 가시를 품은 장미가 되어 자신을 지키겠다고. 그날부터 정희의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미용실에 가서 20년 동안 질끈 묶고 다녔던 긴 머리를 세련된 단발로 잘랐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낡은 고무줄 바지를 버리고 몸에 딱 맞는 정장과 구두를 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낯설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여자였구나. 나도 이렇게 꾸미면 빛나는 사람이었구나.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가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한편 가회동 한옥집에서는 쫓겨나는 시댁 식구들의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예고한 대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쳐 짐을 밖으로 빼내고 있었습니다.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관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가진 돈을 다 써버린 민석은 이제 빈털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엄마가 아끼던 자개장이야. 깨지면 내가 물어낼 거야. 민정이 악을 쓰며 가구에 매달렸지만 건장한 용역 직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구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아저씨들 빨리 좀 합시다. 집주인께서 오늘 안으로 싹 비우라고 하셨으니까. 작업 반장의 재촉에 짐들이 짐짝처럼 마당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마당에 고급 소파와 옷가지들이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시고모, 시삼촌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0억 자산가를 꿈꾸며 희희낙낙했는데 지금은 당장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잘 데도 없잖아. 찜질방이라도 가야 해? 민정이 울먹이며 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몰라. 나도 모른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때 제사상 앞에서 깐족거리지만 않았어도 정의가 폭발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그게 왜 내 탓이야? 오빠가 평소에 언니 무시하고 때리니까 언니가 도망갈 생각한 거지. 오빠야말로 가장 노릇 똑바로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니들이 부추겼잖아. 며느리 잡으라고 옆에서 바람 넣은 게 누군데. 서로 남 탓을 하며 멱살잡이까지 하는 콩가루 집안. 그 추한 꼴을 대문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뒷좌석 창문을 내리고
선글라스를 낀 정희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실 겁니까? 운전석에 앉은 김 변호사의 사무장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시댁 식구들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 옛말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요. 말 섞을 가치도 없어요. 그냥 출발하세요. 내 건물 관리 사무소로 가죠. 정희는 차창을 올렸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흙탕물을 튀겼습니다. 그 흙탕물은 고스란히 민석의 바지에 튀었습니다. 아, 운전 똑바로 안 해? 어떤 놈이야? 민석이 소리치며 차 뒷공무니를 향해 주먹질을 했지만 그 차에 정희가 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소유하게 된 강남의 5층짜리 메디컬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달려 나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정희가 우아하게 인사를 받자 직원들은 깍듯하게 그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사장실은 5층,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넓은 통유리 너머로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회전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건물주 정희.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남은 밥을 먹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곳이 나의 성, 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때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2층 피부과 원장이 월세를 3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배째라 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1층 약국 자리에 들어오고 싶다는 대기자가 있는데 권리금 문제로 기존 약사와 다툼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2층 피부과 원장님, 이름이 뭐죠? 박민수 원장입니다. 박민수? 정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민수? 그는 민석의 의대 동기이자 절친이었습니다. 민석이 바람을 피울 때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정의를 무시하며 뒤에서 낄낄거렸던 그 인간. 끼리끼리 논다고 친구 건물에서 월세를 떼먹고 있었던 겁니다. 소장님, 그 피부가 원장님한테 전하세요. 이번 달 말까지 밀린 월세랑 연체 이자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즉시 명도, 소송 들어가고 단전, 단수 조치하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찾아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세요. 네, 직접요? 알겠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업무가 정해졌습니다. 과거의 악연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내 건물에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들을 솎아내는 일. 그것은 정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며칠 뒤 민석과 시댁 식구들은 서울 변두리의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을 겨우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 5 식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좁고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민석은 재기를 꿈꾸며 친구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야, 민석이. 그래. 나 지금 좀 상황이 안 좋게 돼서 혹시 내 병원에서 페이 닥터라도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실력은 알잖아. 뭐, 너도 힘들다고? 야, 우리가 남이냐? 민석이 사정사정하고 있는데 수화기 너머로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민석아. 나 지금 끊어야 돼. 건물주가 쳐들어왔어. 월세 안 내면 쫓아낸다고 난리야. 나중에 다시 걸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은 허탈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도 코가 석자라니 이제 정말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박민수 원장의 진료실. 박 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백을 든 귀부인. 그녀가 바로 그 무시무시하다는 새 건물주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번 달만 봐주시면 다음 달에 꼭. 박 원장님, 사람 참 안 변하시네요. 네, 저를 아십니까? 여자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박 원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형수님? 아니, 재수씨? 오랜만이네요, 박 원장님. 우리 남편이랑 룸살롱 다니느라 바쁘셔서 병원 운영은 뒷전이셨나 봐요. 박 원장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그 촌스럽고 말없던 와이프가 내 병원 건물의 주인이라고? 이게 무슨 몰래카메라 같은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정희 씨? 아니,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긴 말 필요 없고요. 계약서대로 합시다. 이번 주까지 방 빼세요. 제 건물에 당신 같은 부도덕한 의사가 있는 거 제가 용납이 안 돼서요. 저기 재수씨, 아니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민석이 친구잖아요. 친구? 아, 그 범죄자요? 끼리끼리 노신다더니 정말 수준 딱 맞으시네. 더 볼 일 없으니 나가보세요. 아, 그리고 민석이한테 전하세요. 꼴 좋다고. 정희는 싸늘하게 웃으며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박 원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민석이 놈 때문에 내 인생까지 꼬였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정희는 눈부신 봄 햇살을 맞으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떨어졌고요. 이제 그들은 사장님 반경 100m 이내에 얼씬도 못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오늘 저녁에 근사한 곳에서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아버님도 모시고 나오세요. 전화를 끄는 정희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거리의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주식회사 JH의 대표 100억 자산가 정희.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을 호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시댁 식구들이 쥐새끼처럼 다시 기어 올라와 정희의 발목을 잡으려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그들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치밀한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늦가을.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1년 전 정희가 제사상을 엎어버렸던 바로 그날과 똑같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 정희와 시댁 식구들의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 이곳이 한때 떵떵거리던 민석과 시댁 식구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민석은 의사 면허 정지는 간신히 면했지만 소문이 나서 어느 병원에서도 써주지 않아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고, 시고모와 시누이 민정은 식당 설거지 알바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은 눅눅한 습기와 쉰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종갓집 맏딸로 태어나서 늑막에 남의 집 불판이나 닦고 있어야 하다니.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정이 그년이 내 인생을 망쳤어.
시고모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악을 썼습니다. 민정은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고모, 제발 좀 조용히 해. 나 지금 중요한 거 찾고 있단 말이야. 오빠, 이거 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이거면 우리 돈 받을 수 있다니까? 유류분? 그게 뭔데? 민석이 퀭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정희 언니한테 증여했어도 법적으로 자식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 있대. 그게 유류분이래. 우리가 아무리 못 받아도 재산의 30%는 찾아올 수 있대. 뭐, 진짜야? 민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30%면 3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반지하 방의 순간 희망의 빛, 아니 탐욕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가 너무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었어.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다 줬다고 해도 법은 핏줄 편이라 이거지. 당장 변호사 사.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 선임해. 그들은 가진 돈을 탈탈 털고 사채까지 끌어다가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의가 가진 건물과 땅의 일부를 토해내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은 상속인의 강력한 권리였으니까요. 소장을 받은 날 정의는 CEO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쥐들은 배가 고프면 덫인 줄 알면서도 치즈를 향해 달려들기 마련입니다. 정의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들이 미끼를 물었네요. 계획대로 진행하죠. 아, 그리고 아버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하셔야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방법은 그들에게 너무 가혹할 텐데요. 가혹하다뇨. 그들이 선택한 길인걸요. 저는 그저 그들의 소원대로 법대로 해주는 것뿐입니다. 몇 달 뒤 시아버지 최 회장이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정의의 주도로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석과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에 나타나 곡을 하며 대성통곡을 했지만 그 눈물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손에 들어올 유산을 향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주 노릇을 하려 했지만 정의가 고용한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해 조문객줄에 서서 절만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49제가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양측이 만났습니다. 민석 측 변호사는 의기양양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 법원 판결문입니다. 고 최 회장의 자녀인 김민석, 김민정 씨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입니다. 정희 씨가 증여받은 재산 중 총 35억 원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민석과 민정, 시고모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봤냐? 이 도둑년아. 법은 우리 편이야. 당장 내 돈 내놔. 내 건물 내놓으라고. 민석은 책상을 치며 정의를 조롱했습니다. 정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짐승을 보는 듯한 연민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축하드려요. 소송에서 이기셨네요. 뭐야? 지금 비꼬는 거야? 아니요. 진심이에요. 원하시던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으신 걸 축하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권리를 찾으셨으니 의무도 이행하셔야겠죠? 의무? 무슨 의무? 정의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민석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돌아가신 최 회장님의 숨겨진 채무 내역입니다. 채무? 빚? 네. 최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사업 확장을 하시면서 제3금융권과 사채 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빚에 대한 연대 보증은 직계 비속, 즉 자녀들에게 상속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죠. 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빚이 얼만데?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총 100억입니다. 100억? 민석과 시댁 식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정희 씨는 며느리, 즉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서 재산을 생전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 빚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유류분 소송을 통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승소하셨죠? 즉, 아버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아버님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재산만 받겠다고 한 거지. 빚은 안 받는다고. 상속 포기. 그래, 상속 포기하면 되잖아. 민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속 포기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주장한 행위 자체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빚도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하신 셈이죠. 축하드립니다. 35억 재산을 돌려받으시고 65억 빚을 갚으시면 되겠네요. 아,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빚을 남겼을 리가 없어. 시고모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민정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아버지가 정의와 함께 준비한 마지막 큰 그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개과천선하지 않고 끝까지 탐욕을 부린다면 그 탐욕이 그들의 목을 조르게 만드는 덫. 정의는 유류분 소송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일부러 대응하지 않고 그들이 승소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달콤함이 지옥의 쓴맛으로 변하는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계산하셔야죠. 35억은 제가 드릴게요. 대신 그 돈은 즉시 채권단에게 압류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5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평생, 아니 대대손손 갚아나가셔야 할 겁니다. 정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제안? 민석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의야. 우리 좀 살려줘. 내가 갚아주면 되잖아. 너 돈 많잖아. 응? 나 감옥 가기 싫어. 신용불량자 되기 싫어. 제가 왜요? 저는 남인데. 하지만 일자리는 드릴 수 있어요. 일자리? 제가 이번에 가회동 한옥집을 개조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숙식 제공해 드릴 테니 거기서 일하면서 빚 갚으세요. 월급은 전액 압류되겠지만 밥은 굶지 않게 해드릴게. 그게 무슨 일인데? 가보시면 알아요. 내일 아침 9시까지 가회동으로 오세요. 늦으면 이 제안도 없던 걸로 할게요. 정희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민석의 오열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과 민정, 시고모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회동 한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반찬가게 마이너스 며느리의 부엌. 그리고 그 옆에는 미혼모와 학대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라는 작은 간판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지옥처럼 살았던 그 공간을 세상의 편견과 폭력에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입사원 여러분. 정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장실의 우아한 정장이 아니라 활동하기 편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간단해. 지하 조리실에서 하루 종일 마늘 까고 파 다듬고 설거지하는 거야. 그리고 쉼터 청소랑 빨래도 너희 몫이고. 뭐, 우리 보고 마늘이나 까라고? 내가 명색이 의사였는데, 내가 이대 나온 여잔데. 민정이 반발하려 하자 정희는 옆에 있던 계약서를 흔들었습니다. 싫으면 관둬. 대신 당장 내일부터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면서 길거리 나앉든가. 선택은 자유야.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65억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늘을 까는 게 나았습니다. 자, 작업복 갈아입고 지하로 내려가. 아,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 여기는 며느리들이 주인인 세상이야. 너희 같은 시댁 식구들, 갑질하던 인간들은 여기서 가장 낮은 계급이야. 쉼터에 계신 분들한테 눈 흘기거나 반말했다가 걸리면 그날로 밥도 없고 국물도 없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민석과 식구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부엌대기 생활이 이제 그들의 평생 직업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며느리의 부엌은 대박이 났습니다. 정희의 손맛과 상처받은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정희는 수익금의 대부분을 쉼터 운영과 미혼모 지원 사업에 썼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성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제삿날, 가회동 마당에는 수십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음침한 제사가 아니라 화려한 파티 같았습니다. 마당에는 정희가 좋아하는 파스타, 피자, 스테이크, 그리고 와인이 차려졌습니다. 쉼터의 여성들과 직원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삿날입니다. 누구의 제삿날이냐고요? 바로 과거의 김정희가 죽은 날입니다. 20년 동안 숨죽여 살았던 바보 같고 착해 빠졌던 그 며느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당한 나로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건배, 건배. 사장님 멋져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 정희는 와인을 원샷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죠? 아버님 제사상은 제가 마음속으로 제일 비싼 걸로 차려드렸어요. 그 시각 부엌 뒷문 쪽 민석과 민정, 시고모는 쭈그리고 앉아 남은 전을 주워 먹으며 그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마늘 냄새와 고춧가루 물이 들어 벌겋게 터져 있었고 옷은 낡고 해져 있었습니다. 오빠, 저거 피자 맛있겠다. 나 한 입만 먹고 싶어. 조용히 해. 들키면 혼나. 빨리 마늘이나 까. 내일까지 100kg 납품해야 한단 말이야. 민석은 눈물을 삼키며 마늘을 깠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의 웃음소리가 들려올수록 자신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겪었던 20년의 세월을 똑같이, 아니 더 혹독하게 겪게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남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며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살. 그것은 죽음보다 더 긴 형벌이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정희는 잠시 파티장을 빠져나와 뒤뜰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쭈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는 민석의 등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다가가서 민석이 앞에 섰습니다.
민석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농땡이 피운 거 아닙니다. 잠깐 허리가 아파서. 정희는 말없이 접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스테이크와 피자가 담긴 접시였습니다. 먹어. 이걸 나한테? 옛날 생각나서 주는 거야. 내가 입덧할 때 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했더니 내가 그랬지? 어디 며느리가 서양 떡을 먹고 싶어 하냐고. 밥에 물이나 말아 먹으라고 했었잖아.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먹고 힘내서 일해. 빚 갚으려면 오래 살아야지. 그리고 이거 먹고 나면 설거지거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각오하고. 정희는 접시를 떠안기고 쿨하게 돌아섰습니다. 민석은 접시를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확인사살하는 징벌의 맛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을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봄날을 2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늦게 온 만큼 이 봄은 더 길고 찬란할 겁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정의의 당당한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뒤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골목, 반지하, 부엌 구석을 지나 마침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정의.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직 스스로 쟁취한 자유와 승리의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상을 엎어버린 며느리가 세상에 던지는 진짜 사이다였습니다. 남을 파멸시키는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자들이 나의 행복을 밑바닥에서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